꽃다발. 구효서. 그 꽃의 이름은 각시쥐였다. 고향 북산에 피어있던 것. 서울로 돌아온 나는 아카데미 서적에서 출간된 한국자원식물도감이란 도록을 펼쳤고 494쪽에서 마침내 그것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각시쥐였구나. 그 꽃의 이름이 각시쥐였어. 그저 엉겅퀴겠거니 했다. 엉겅퀴라고 해도 전혀 틀리는 건 아니었다. 각시쥐는 국화과의 엉겅퀴족에 속하는 식물이었으니까. 그렇다곤 해도 어쨌든 그것은 각시쥐였던 것이다. 고향이라곤 해도 내가 고향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었다. 15살에 고향을 떠났으니 그럴 수밖에. 고향을 떠날 때까지 내가 버스라는 걸 타고 읍내에 들어가 보았던 건 다 합해야 고작 4번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림 경시대회 때 한 번, 둘째 누님 결혼식 때 예식장이라는 데를 찾아가느라 한 번, 그리고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가 국내 핸드볼 대회에서 준결승에 올라 응원하느라 한 번, 자장면을 먹는 바람에 목이 잠겨 노래 경시대회에서 예선 탈락하던 때 한 번, 그렇게 4번이었을 것이다. 그 이상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니 고향 구석구석에 대해 알 리가 없다. 나는 고작해야 집과 전교생 130여 명의 작은 학교와 읍내 정도를 알고 있었을 뿐이다. 어려서나 커서나 누군가가 내 고향에 대해 아는 척을 하면 나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할 일 없이 예예거리거나 뒷머리를 긁을 뿐이었다. 내가 고향에 대해 이럭저럭 알게 된 것은 TV와 신문 덕분이었다. 너무도 고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행여 TV나 신문 따위에서 충절의 고향 어쩌고 하기라도 하면 눈이 번쩍 뜨여 열심히 보고 들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번번이 고향의 특산물과 유적들을 소개하는 식으로 끝나곤 했다. 요컨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도 나는 고향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날 내가 북산이라는 데를 올라가서 내 고향에 이런 곳도 있었던가 감탄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고향에 대해 감탄할 일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날 여름이 막 끝나가던 8월 어느 날 나는 국민학교 동창생 7명과 북산에 올랐었다. 1년 전부터 우리는 10회 상조회라는 이름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우린 모두 강후 국민학교 10회 졸업생이었다. 북산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고 내가 물었을 때 한 동창이 이렇게 말했다. 그냥 산이지 뭐. 산성이 있던 곳인데 지금도 북문이 남아있지. 그래서 북산인 모양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그곳을 가는 거지? 내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상조회 총무를 맡은 꺽다리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저 새낀 아까 얘기할 때 어디 갔었나? 백숙 먹으러 간다고 했잖아 임마. 거길 가면 말이지 기똥찬 약수가 있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야. 그 백숙집에선 부탁만 하면 언제든지 이쁜 과부들을 대준다는 거야. 과부들? 공짜로? 내가 물었다. 총무는 내 얼굴에다 함부로 손가락질을 했다. 새낀 두 말하면 잔소리지. 돈 주고 여자 부르는 거야 조선 팔도 어디서나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런 거라면 내가 굳이 기막힌 거라고 얘기했겠어? 참나무에 앉아있던 새들이 놀라 푸드득 날아오를 만큼 총무의 말소리가 컸다. 앞에서 걷고 있던 누군가가 궁시렁거렸다. 저 새끼는 허구한 날 과부 타령이야. 야 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영계면 몰라도 벌써 과부나 찾을 나이냐? 그때 다른 친구 하나가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내가 일찍이 고향을 떠났으며 자주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정을 잘 아는 친구였다. 거기를 나가면 말이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어. 너도 한번 보면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거야. 그야말로 그림 같은 마을이 눈 아래로 펼쳐지지. 무슨 이유로 그곳을 가려는 것인지 나는 점점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려면 어떤가. 백숙이든 과부든 아름다운 마을이든 하여튼 우리는 3개월 만에 만나 얼마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모인 것 아니던가. 북문은 7부 능선쯤에 있었다. 규모만 작았을 뿐 서울의 남대문이나 동대문과 그 모양이 흡사했다. 아치형의 성문을 통과해 얼마간 걸어 들어가려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 먼 발치에 깨끗하고도 멋들어진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깊은 숨이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새어나왔다. 고향에 살고 있거나 고향을 늦게 떠난 친구들은 그 마을을 한두 번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와 함께 걸음을 멈추고 서서 한동안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마을을 내려다보는 순간 마음이 저절로 쇠락해졌으나 그만큼 또 빨리 전혀 색다른 느낌이 감정의 갈피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 느낌이 어땠다고 말해야 할까? 말로는 뭐라 할 수 없겠다. 다만 그것이 깊은 한숨이 되어 터져나온 것은 분명했다. 언젠가 도쿄 근방의 하코네란 지역을 간 적이 있었다. 그림에서 튀어나온 풍경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 그곳을 지나면서 웬일이었을까? 나는 그곳의 자치단체장 혹은 의회 의원들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아무렇게나 심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었다. 집을 지을 때조차 개인이 그 터라든가 지붕의 색깔 따위를 자의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개의 마을이 그토록 완벽한 구도와 배치를 이룰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그 하코네란 곳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전원 마을이 다름 아닌 내 고향에 있었다는 게 나는 놀랍기만 했다. 뭐 특별한 모양새의 가옥이나 둔덕 따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나무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미루나무, 밤나무, 참나무였다.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교회가 있는 그렇고 그런 마을이었다. 그런데도 그 마을은 썩 다르게 느껴졌다. 아주 낯익은 것들 뿐이었지만 어딘가 달랐다는 말이다. 마을 뒤로 한강의 하류가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넓은 들판, 작은 구릉, 그리고 학교 건물과 면사무소 건물들, 가옥들, 몇 마리의 농우와 한 길을 한가롭게 지나고 있는 경운기, 그런 것들이었다. 농촌에서라면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길을 걷던 나그네의 발길을 얼어붙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똑같은 진료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상투적인 그림을 그려내지만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매혹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것. 그런 이치가 그 마을에 우연히 적용된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후후 한숨을 몇 차례 더 내쉬었다. 웬 한숨을 그렇게 쉬어? 한 친구가 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요즘 나는 부쩍 한숨이 늘었던 것이다. 적게 계산한데도 하루에 100번은 쉬었다. 자다가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어서 곁에 자고 있던 아내가 자주 놀랐겠다.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어요? 아내도 그렇게 물었었다. 물론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내에게만큼은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이제 백숙 먹으러 가자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 말이 한동안 마을 풍경에 넋을 빼앗기고 있던 우리들을 각성시켰다. 막 발걸음을 옮기려던 참이었다. 저게 무슨 꽃이지? 내가 그렇게 물었다. 물었다기보단 일종의 탄성이었다. 시베리아 송과 전나무가 섞여 자라는 한쪽 비탈 구렁. 그곳에 자줏빛 선연한 꽃들이 심상찮게 썩 탐스럽게 흐물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 꽃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이미 그것을 엉겅퀴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 꽃의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 꽃이 왜 그곳에만 그토록 사무치게 흐물어져 있는 건지를 물은 것이었겠다. 엉겅퀴지 뭐. 한 친구가 말했다. 그러자 꺽다리가 아는 척을 했다. 엉겅퀴는 짜샤. 저건 삼비장이라는 거야. 봄에 어린 순을 잘라 나물 해먹지 않냐. 그거라고. 그러자 그 꽃에 대해 각자 한마디씩 했다. 삼비장이 좋아하네. 지친개라는 거잖아. 봄에 나물 해먹는 거. 그거 지친개야, 인마. 지친개는 인마. 그건 논이나 습한 데서나 자라는 거야. 이파리가 벌써 다르잖아. 줄기도 지친개보단 좀 검잖아. 그래, 지친개는 아니야. 조뱅이라면 몰라도. 엉겅퀴든 삼비장이든 지친개든 조뱅이든 내겐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경담만한 20나문개의 손뭉텅이를 어혈진 핏덩이에 적셔 말려놓은 듯 선연한 꽃대궁. 그런 것들이 일정한 공간에 수도 없이 흐물어져 사뭇 섬뜩한 형광의 자줏빛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 5시에 역광을 받아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하여튼 나는 그 꽃무더기를 보고 대뜸 심상치 않다거나 사무치다라는 말부터 떠올렸다. 그것은 나를 기묘하게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얼마간을 더 지혈제다, 진해제다, 그 식물의 한방적인 용도까지 들먹이며 자신만이 그 꽃의 확실한 이름을 알고 있는 양 떠들었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실랑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무언가를 외치는 듯한 도롤한 꽃대궁들을 바라보며 나는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이 그 꽃숲으로 금방이라도 휘말려들 것 같은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까지도 그 꽃을 각시취라고 말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다. 꺽다리가 과부 운운한 것은 닭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곳은 영계 백숙을 하는 곳이 아니라 토종닭을 파는 곳이었다. 암탉이란 말이지. 순놈하고 교미를 하든 안 하든 알을 낳는다는 거야. 비극이지. 그러니 병아리로 깨어나서 백숙 신세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순놈 맛을 못 보는 암탉이 세고 셌다는 거야. 운명적으로 과부란 말씀이야. 고작 그거였어. 그렇다면 과부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아다라시라고 해야 맞는 말 아니냐? 우리는 졸깃한 닭살을 뜯으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상조회 정관을 통과시켰다. 상조회 정관이라는 것은 항목마다 죽음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경사의 경우에 어떻게 부조한다는 항목도 물론 없지 않았으나 이미 연로하신 부모를 모시고 있는 데다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려면 아직도 20여 년이란 세월이 남아있었으므로 아무래도 조사 때 부조를 어떻게 하느냐가 주요 안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회장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할 것인가, 회비는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각출할 것인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얼마씩 부조를 해야 하는가, 몇 개월마다 어디서 만나는 것이 좋은가 따위를 의논하고 결정하는데도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렸다. 이야, 상조의 정관 하나 통과시키는데도 이렇게 진이 빠지도록 호들갑스러운데 국회의원들은 오죽하겠냐? 걔네들 그러는 거 이해해야 한다고. 뜬금없이 한 친구가 국회의원을 들먹였다. 그러자 꺽다리가 평소에 꺽다리답지 않게 어정쩡하고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국회의원은 왜 너 얼어 죽을? 그건 그렇고 말이지.
우리가 정작 의논해야 될 게 빠졌어. 우리 회원이 죽을 경우엔 어떻게 하냐 그거야. 대뜸 무슨 재수없는 소리냐는 얘기가 터져나올 법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잠시 모두들 숙연해지는 것 같았다. 죽음이란 것과는 아직 그다지 상관없는 나이긴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유명을 달리한 동창이 없지 않다는 것을.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선뜻 그 문제에 대해 먼저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꺽다리가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먼저 입을 열자 하나 둘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회원이 유고할 경우 죽음이란 말 대신 유고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 회비에서 얼마를 뚝 떼어 부조할 것이냐, 아니면 장학금 형식으로 자녀에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부조금을 나누어 송금할 것이냐를 놓고 따졌다. 그러다가 아직은 회비가 기금될 만큼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불 쪽을 택했다. 적립금이 일정한 이자를 유발할 때까지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자신들의 죽음을 상정하고 나누는 얘기였던 만큼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그러면 와이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한 친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꺽다리가 숨도 쉬지 않고 받았다. 한 푼도 없는 거야. 왜냐면 마누라란 또 생기게 마련이니까. 모두 웃었다. 숙연했던 분위기가 깨졌고 소주잔을 들었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닭집을 나왔을 때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희부만 하늘이 보도블록 깔린 산책로를 가까스로 비출 뿐이었다. 그 길을 걸어 우리는 온 길을 되짚어갔다. 하늘에 달은 없었고 몇 개의 일등성들이 검은 나무들 사이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전나무 숲을 지날 때 나는 고개를 돌려 자주색 꽃이 흐물어져 있던 구렁을 흘낏 바라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거라 믿었던 나는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꽃이 보였던 것이다. 선명한 어둠이 그곳에 있었다. 다른 곳하고는 분명하게 대비되는 어둠이 그곳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어둠이 아니라 그것은 색깔이었다. 검정색. 먹물을 쏟아부은 듯한 명료한 검정. 나는 그게 그 꽃들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자줏빛이 아니라 커다란 구멍과도 같은 검정이 나를 이끌었다. 무덤이야.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짓고 있는 영근이었다. 거 왜 있었잖아. 황구장내 둘째 아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어른거리는 영근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 그 명식이란 사람? 교장 사택 편백나무에 목을 맸던 그 사람이란 말이야? 누군가가 아는 척을 했다. 마침내 나는 입을 열어 영근이에게 물었다. 그 사람 무덤이 왜요? 삿갓줄이 소나무 밑에 있었잖아. 그곳 산주인이 옮겨달래서 이곳 황신의 산으로 옮긴 거야. 벌써 10년도 넘었는걸. 그랬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꽃무더기가 왜 자꾸 내 시선을 끌었는지 나는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이곳에 와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읍내로 내려와 영근이의 트럭을 타고 종가로 향했다. 종가에는 형수와 막내 조카가 있었다. 작년에 종가의 형님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큰 조카는 올 봄에 결혼을 했고 분가해 살고 있었다. 그 조카가 결혼을 할 때 나는 혼주석에 돌아가신 형님 대신 형수와 나란히 앉아 신랑 신부의 절을 받았다. 39살의 나이에 혼주가 되어 신랑 신부의 절을 받는다는 게
여간 난감하고 쑥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관례라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돌아가신 형님과 가장 가까운 촌수라는 거였다. 형님이 오랫동안 발작적인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어내고 하다가 결국은 운명을 하고만 바로 그 방에서 나는 혼자 잤다. 어둡고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나는 잘 잤다. 다음 날 아침을 먹은 다음 나는 황명식이라는 청년이 목을 매달았던 국민학교 교장 사택을 찾았다.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바뀌어 있었다. 황명식이라는 청년이 목을 맨 나무는 편백이 아니었다. 나는 이때껏 그 나무의 이름이 편백인 줄로만 알았다.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24년 전 그 사건을 짤막하게 보도했던 지방신문에도 그 나무의 이름이 편백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편백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인데 아니었다. 그 나무에는 교사 화단의 나무들이 다 그랬지만 담뱃갑 크기만한 흰 명패가 달려 있었다. 그곳에는 유성 매직 잉크로 수명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적혀 있었다. 사이프러스 나무라니. 브라우닝의 시에 나오는 그 사이프러스 나무란 말인가. 명패에는 그 나무가 어느 지역에선 죽음과 영원 회귀 혹은 불멸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진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청년 황명식이 나그네 되어 홀로 헤매던 산 허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얼마간 묻혀있던 학교 운동장 밖에 소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를 왜 나그네로 알고 있는 걸까? 그는 황 구장내 둘째 아들로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긴 했지만 떠돌이 나그네는 아니었다. 방학 때면 언제나 우리는 그의 멋스럽게 야윈 얼굴과 백설보다 더 희던 티셔츠를 볼 수 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겹이 누란 것밖에 없던 때여서 우리들의 러닝 셔츠나 잠뱅이는 아무래도 흰 천으로 만들어진 거라 해도 사시장철 누런 테를 벗지 못했었다. 명식이 청년이 입었던 흰 옷이란 것은 그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섭생하고 사고하는 인물이란 사실을 끝없이 환기시키는 기호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가 나그네로 보였던 걸까? 서울 어느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졸업한 뒤에는 군대를 다녀왔다곤 했지만 그는 분명 한내 마을에서 태어났고 근거지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다. 그는 어디까지나 황 구장의 둘째 아들이었고 방학 때면 어김없이 고향에 돌아와 어떤 시인이 오적이란 시를 써서 감옥에 갔다는 얘기며 한 노동자가 평화시장에서 분신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하곤 했다. 그가 오가는 곳은 집과 서울뿐이었다. 그나마 제대를 한 뒤로는 서울에도 자주 올라가는 편은 아니었다. 나그네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나그네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 그가 갈 곳 핀 산허리를 할 일 없이 헤매이던 모양이 나그네였을 것이다. 그가 죽던 해 나는 소를 먹이다가 종종 그를 보았는데 그는 늘 느릿한 걸음으로 쑥부쟁이와 미역쥐가 군생하는 별립산 중턱을 배회했다. 아무리 보아도 비현실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던 희디흰 셔츠. 그런 걸 입고 오가며 그는 이따금씩 무릎까지 자라오른 망초와 구절초 등의 풀꽃들을 무심하게 꺾곤 했었다. 그러다가는 서산 가까이 내려앉은 저녁해를 바라보며 오리 밖까지 들릴 정도로 긴 한숨을 토해내곤 했는데 어린 내 눈에도 그가 무슨 깊은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꽃을 꺾는 건 이뻐서도 아니고 딱히 무엇에 쓰기 위한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산봉우리 바라보고 한숨 한번 쉬고 먼 하늘 바라보고 꽃 한번 꺾고 하는 식이었다. 어린 나는 그가 주체하지 못했던 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가 무언가를 매우 힘들게 견디고 있다는 막연한 인상을 받았을 뿐이다. 바위 위에 엎드려 소의 행방을 감시하고 있던 내 곁을 지나면서도 그는 말을 걸거나 하지 않았다. 나 또한 워낙 인사성도 밝지 못한 데다가 누구에게 말을 붙이거나 하는 깜냥은 아니어서 그가 말없이 내 곁을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했을 뿐이다. 저만치 멀어지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그저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라고 간신히 흥얼거렸다. 비단뱀이 앞을 가로막을 때 모르는 척 발걸음을 멈추고 일부러 먼 산바라기를 했던 것처럼 내 곁을 지나칠 때마다 나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이런저런 갈꽃들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그날 그의 손에는 여느 날보다 훨씬 많은 꽃들이 쥐어져 있었다. 금불초, 등골나무, 쑥부쟁이, 참취. 그 꽃들을 그가 나에게 내밀었다. 자기도 모르게 스스러워 꺾어든 꽃다발이 주체할 수 없어서였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나머지 산딸기를 엉겁결에 입 안에다 털어놓고는 그가 건네는 꽃을 받아들었다. 정환이? 확인하려는 듯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바로 곁에서 묻는 말이었는데도 이상스레 내게는 그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렸다. 나는 산딸기가 가득 든 입을 우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을 불러놓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염없이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하고 부담스러워서 나는 고개를 돌려 우리 소가 어느 곳에서 풀을 뜯고 있는지 살폈다. 오후의 갈볕이 소 잔등에 떨어져 내렸다. 받아든 꽃다발이 내 조막손엔 버거웠다. 하지만 그가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다. 나와 나란히 앉은 그는 내 속마음을 알아차렸던지 얼마 뒤엔 내게서 시선을 거두고 함께 소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말없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 잔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땐데 말이지. 몇 차례 깊은 한숨을 더 내쉬던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에게 재미있는 서울 얘기를 썩 잘해주던 그였지만 갑작스레 한동안 벙어리처럼 말을 않고 지냈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이 낯설게 느껴졌다. 도피 및 탈출이라는 과목이 있었어. 가상적지에다 떨고 놓고 적당히 알아서 귀대하라는 훈련이지. 극한 생존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지도도 먹을 것도 없이 한밤중에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다 떨어뜨려 놓는 거야. 도토리를 주워 먹거나 뱀을 잡아먹거나 하면서 견디는 거지. 별을 보거나 나뭇가지 같은 걸 보면서 부대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란다. 그가 말하는 방식도 달라져 있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 그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방식이란 아주 다정다감한 것이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아이들의 눈을 주시하며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걸 이 형님께서는 아주 실감나면서도 재밌게 해줄 거란다 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말엔 재미가 없었다.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웃기려고도 하지 않았고 궁금하거나 모를 법한 말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누군가 알 수 없는 대상을 향해 아무렇게나 풀어놓는 말 같았다. 그의 말은 잠자리와 날파리 따위가 게으르게 헤집고 다니던 가을 오후의 허공에 힘없이 흩어졌다. 그때 화전민이 버리고 간 허름한 움막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한 사내를 만났었지. 그 사내는 말하더라. 1년에 어쩌다 사람 하나 둘 정도 만나는 게 고작인데
그해 내가 그를 만난 사람으로선 두 번째라더구나. 송이버섯을 따러 올라왔던 할머니를 만난 게 전부였다고 말했어. 그는 혼자 살고 있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눈앞에서 반짝거리는 잠자리 날갯짓만 바라보고 있었다. 40 중반쯤 돼 보였는데 그 사람은 입으로 음식물을 씹어서 쇄골을 뚫고 나온 호수에다가 뱉고 있었어. 식도가 막혀 있었던 거야. 그 사람 말로는 식도가 녹아서 붙어버렸다고 하더구나. 어쨌든 그랬어. 입으로 우물우물 씹는 것을 뱉어서 호수에다 집어넣더라고. 그렇게 연명하고 있었어. 살기 위해서 말이야. 그런데 궁금하지 않니? 그 사람의 식도가 왜 그토록 눌어붙어 버렸는지 말이야. 약을 먹었었대.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으려고 약을 먹었지만 죽지 못하고 식도만 눌어붙었다는 거지.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가 준 꽃다발을 나도 모르게 움켜쥐고 있었다. 누군가를 사랑했었다더라. 그는 또 한 차례 깊은 한숨을 내쉬었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지. 도무지 어려운 사랑에 빠진 사람이 선택하는 죽음이란 가장 손쉽고 안일한 방식이라고. 다시 살아서 깨달은 거라는데 그렇지만 당시로선 다른 방법이 없었다나 봐. 어떤 것이 그토록 어려운 사랑인 건지 넌 알겠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이 40에 그토록 어려운 사랑에 휘말렸다는 거야, 그 사람. 다시 살아나서는 그랬대.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다.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사라지는 데까지 살면서 불운한 사랑을 곱씹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같다며 웃더구나. 웃으면서 그 사람 어쨌는 줄 아니? 움막 주변에 피어있던 갈꽃들을 꺾어 나한테 한 무더기 주더라. 정환아, 어려운 사랑이 왜 어렵냐면 말이지. 결국 이렇게 되니까야. 그런 사랑이란 사랑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막다른 곳으로 사람을 마구 몰아넣거든. 전부 아니면 전무를 항상 강요한단다.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려 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면 세상 따윈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선택하려는 죽음은 한편으론 황홀해지기까지 한단다.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 게 분명했다. 그런 말들을 내가 다 어떻게 알아듣는단 말인가. 꼭 1년이 지나고 난 제대하게 되었어. 귀가 명령을 받고 부대를 나서는데 그가 꺾어주던 꽃이 마침 한창이었지. 그래서 그가 생각나 일부러 그의 움막을 찾았던 것인데 아무도 없고 토담한 귀퉁이에 낡은 옷을 입은 채 흰 유골만 웅크리고 있었지. 옆구리에 늘어져 있는 고무 호수를 보고서야 그게 그 사람이란 걸 난 알았던 거야. 뭔가를 세월에 기대어 보려 했지만 끝내 안 됐던 모양이지. 황폐한 움막 주변엔 자주색 꽃만 흐드러져 있었는데 그게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 꽃이었단다. 나는 그 꽃을 버리려다 그냥 집으로 갖고 왔다. 그 꽃에 아무래도 명식이 청년의 애틋한 마음이 옮겨 붙은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집 안에다 꽂아놓긴 싫었고 들창문 밖 빗물 고인 작은 옹기에다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던 것이다. 그날 저녁 명식이 청년은 죽고 말았다. 그의 목은 노란색 나일론 끈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가 매달려 있던 규장 사택 편백나무 아래엔 아이들의 낙서로 깊게 파인 오래된 나왕 책상 하나가 넘어져 있었다. 그 책상 위로 흰 양말과 감청색 새 운동화를 신은 그의 두 발이 천천히 흔들렸다. 너무도 깨끗하고 새 것이어서 내겐
그의 죽음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호스로 연명하던 한 사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보다 완벽한 죽음을 준비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왜 죽었는지를 아는 듯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며 수리조합에 다니는 잘생긴 남편이 있는 여선생님이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에 새로 부임했던 봄부터 명식이 청년이 말을 잃고 나그네처럼 사녀를 떠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나로선 그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황 구장의 슬픔과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죽음은 학교 앞 그 잔디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소나무밭 그늘에 버려지듯 묻혔다. 나는 붉은 흙으로 덮인 그의 알무덤을 바라보며 그날도 학교에 갔고 아이들과 다래를 따먹으며 집으로 돌아왔고 소를 먹였고 메뚜기를 구워 먹었고 저녁엔 전날 잡아놓은 쥐꼬랑지를 잘랐다. 이튿날 아침 들창문을 열다가 나는 옹기에 꽂혀있는 꽃들을 발견하곤 알몸으로 밤을 새웠을 그의 무덤을 생각했다. 한 손에는 쥐꼬랑지 묶음을, 한 손에는 그 꽃들을 들고 학교에 갔다. 그리곤 그의 무덤 앞에 꽂아두었다. 그 꽃이 어떤 식으로 번식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고향을 떠나오기 전까지 그 잔디 없는 알무덤 앞에는 자주새꽃 몇 포기가 가을마다 솜털 꽃잎을 피우고 있었다. 북산에 혼자 올라 나는 전날 보았던 마을을 다시금 굽어보았다. 이토록 전망이 아름다운 곳이라면 영원히 잠들기에 그다지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한숨을 쉬며 왕바랭이와 금강아지 풀이 우거진 산자락을 한동안 헤젓고 다녔다. 막 모가지를 내밀기 시작한 은빛 억새꽃이 아직 양수가 마르지 않은 갓난 강아지 새끼처럼 얼밋거리며 바람에 흔들렸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야 나는 내 손에 그런 것들이 꺾여져 들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다. 내 손으로 꺾은 기억이 없었다. 어느 순간 그 누군가로부터 문득 받아든 꽃다발 같았다. 그랬었다. 그때 나는 얼결에 그로부터 꽃다발을 받아들었었지. 그 꽃다발의 내력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 청년 황명식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아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사랑 따위 알 수 없는 나이였다. 그 어떤 것도 소를 먹이며 잘 익은 산딸기를 따먹는 재미보다 더 훌륭하지는 못할 거란 생각만 겨우 할 수 있는 나이였다. 그때 그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는 순간 이미 어린 내 앞날을 내다본 것이었을까. 하고 나는 신음하듯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래 건실한 가장이었지.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작금의 이런 상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지 않은가. 이 땅에 문득 태어나 때늦게 누군가를 지독히도 사랑하다 못 견디어 내내 죽음만을 생각하는 모진 덫에 빠져들다니. 사랑과 죽음을 예감하는 순간에 꽃다발이 있었다. 그것은 꺾은 것이 아니고 저 먼 태초의 심연으로부터 나그네에서 나그네로 전달되어 온 전량이 아니었을까. 세월이 지나도 본래의 의미라곤 풀끝만큼도 퇴색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절실하고 선연해지기만 할 뿐인 그것. 땅 위에 왔다가 그렇게 훌쩍 가버리는 비운의 나그네들에 의해 목숨과 맞바꾸어지는 것. 나는 황명식의 무덤 앞 꽃무더기에 다가가 그중 도롤하게 피어있는 놈 몇 송이를 내 꽃다발에 보탰다. 나는 이미 그의 병이 왜 그토록 깊었었는지를 너무도 확연히 알고 있었다. 꽃. 이장을 할 때 흙도 함께 퍼왔다면 이 꽃은 분명
그 흙을 따라 이곳에 옮겨지게 된 것이겠지. 아니면 누군가 어릴 적 나와 같은 이가 있어 무심코 그 꽃을 옮겨놓았든가. 아무래나 꽃이란 질 때 지더라도 쉬지 않고 또 피는 것이며 죽을 때 죽더라도 다른 산 어느 구렁에선가는 똑같은 꽃들이 또 무심하게 쑥쑥 자라 마침내 흐드러지고 마는 것 아니겠는가. 늘어진 꿩 한 마리 들듯 그렇게 거꾸로 꽃다발을 쥐고 산책로를 좀 더 걷다가 나는 그것을 비죽 소순 한 개의 잘생긴 화강암 위에다 올려놓았다. 그리곤 사람 없는 길을 걸어 북문의 아치형 성문을 나서려는데 뒤쪽에서 어떤 기척이 있어 바라보았더니 중학생인 듯한 남자아이 둘이서 이쪽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백숙집 앞 샘물에서 장난스레 물을 퍼먹고 달려오는 참이었던지 아이들의 턱 밑 옷이 펑하게 젖어 있었다. 그중 얼굴이 해맑은 아이 하나가 내가 내려놓은 꽃다발을 집어들고 귀여운 떡니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명식이 청년이 보았다던 그 고무 호수의 산에도 유년의 한때에 저렇게 무심히 어느 바위 위에 놓여있던 꽃다발을 집어들었던 것은 아닐까. 분명한 것은 이제 나는 누구에겐가 꽃다발을 전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나그네다. 그들은 왔다 가는 것이다.